만약 어느 날 갑자기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당신의 나라를 사겠다고 선언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것도 군사력 사용까지 배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말입니다. 2026년 1월 21일, 그린란드 주민 5만 6천 명은 바로 그 악몽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무려 160년 전부터 1867년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매입한 그 해부터 줄곧 이 얼음의 땅을 탐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느 전임자보다 노골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 오랜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 그러나 인구는 부산의 한 구보다 적은 이 땅. 왜 미국은 160년간 그린란드에 집착해왔을까요? 바이킹의 발자취부터 냉전의 최전선에, 그리고 2026년 오늘의 국제적 위기까지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21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회원장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화상 연계를 통해 등장한 그는 전 세계 정재계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언했다. 덴마크와의 즉각적인 협상을 요구합니다. 그린란드는 미국과 세계 안보에 필수적입니다. 그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어떤 국가나 국가그룹도 미국 외에는 그린란드를 섭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트럼프는 덴마크에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심지어 군사력 사용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았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공식 브리핑에서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의 국가 안보 최우선 과제이며 군사력 옵션도 선택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다보스 연설에서 트럼프는 한 발 물러섰다. 나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발언 직후 트럼프는 나토 심층다와 미래 거래의 그랜드 프레임워크를 형성했다고 발표했다. 이 프레임워크에는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을 위한 광물 채굴관 앞 접근과 트럼프가 암심차게 추진 중인 골든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 협력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그린란드 총리 옌스 프레데릭 닐센의 반응은 단호했다. 우리나라는 초강대국 수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 국가, 민주주의로서 이것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같은 날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는 약 5천 명의 주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그들의 손에는 우리는 팔리지 않는다. 양키는 집에 가라. 안 된다는 건 안 된다라고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약 2만 명이 연대 시위에 나섰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미국에 경고했다. 미국이 다른 나토 국가를 군사적으로 공격하기로 선택한다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이것은 나토 군사동맹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유럽 8개국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린란드는 그 국민에게 속하며 그들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덴마크와 그린란드 그리고 그들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을 둘러싼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얼음의 땅은 어떻게 오늘날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4,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기원전 2,500년경 캐나다 북부 지역에서 첫 번째 인류가 나레스 해협을 건너 그린란드로 이주했다. 사카크 문화라고 불리는 이들은 해안가에서 해양 사냥을 의존하며 작은 국 집단을 이루어 살았다. 최근 DNA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알류션 열도에서 유래했으며 오늘날의 이누이트족과는 유전적으로 관계가 없다. 기원전 800년경 도세트 문화라고 불리는 새로운 이주민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복잡한 조각품과 매노, 정역수, 수정 같은 정교한 석기 도구를 남겼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13세기에 찾아왔다. 서기 1000년. 알래스카 해안에서 발전한 툴레 문화가 북극 캐나다를 거쳐 동쪽으로 확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활머리고래 같은 대형 해양 포유류를 사냥하는 뛰어난 능력, 개썰매와 우미약 등 대형 가죽배에 대한 발전된 사용으로 혹독한 북극 환경에서 번성했다. 13세기에 그린란드에 도착한 툴레인들은 기존의 도르셋 문화를 대체했다. 오늘날 그린란드 이누이트족은 바로 이 툴레 문화의 직계 후손이다. 그러나 이들보다 먼저 그린란드에 발을 디딘 또 다른 민족이 있었다. 바로 바이킹이다. 982년
아이슬란드에서 살인죄로 3년간 추방당한 한 남자가 서쪽 바다로 항해를 떠났다. 그의 이름은 에릭 토르발드손. 붉은 머리카락 때문에 붉은 에릭 더 레드라 불리었다. 추방 기간 동안 에릭은 미지의 서쪽 땅을 탐험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빙하로 뒤덮인 거대한 섬이었다. 하지만 남부 해안에는 피오르드를 따라 푸른 초지가 펼쳐졌다. 에릭은 영리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했다. 붉은 에이리크의 사가에 따르면 그는 더 많은 정착민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 땅에 그린랜드, 푸른 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985년, 추방이 끝나자 에릭은 아이슬란드로 돌아가 약 300명의 바이킹을 설득했다. 25척의 배에 약 500명의 남녀와 가축, 정착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실었다. 그러나 북대서양의 험한 파도를 견딘 것은 25척 중 14척뿐이었다. 살아남은 정착민들은 그린란드 남부 해안에 동부 정착지와 서부 정착지를 건설했다. 에릭은 브라타리드에 족장의 거점을 세웠다. 정착지는 번성하여 에릭스 피오르드와 인근 피오르드로 약 280개의 농장에 3,000명에서 6,000명의 주민으로 성장했다. 1002년, 새로운 이민자 집단이 전염병을 가져왔다. 이 역병은 식민지를 황폐화했고 에릭을 포함한 많은 주요 지도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노르웨이 바이킹들은 그린란드에 남았고 커뮤니티는 수백 년 동안 이어졌다. 문헌 기록상 1410년까지 그린란드에 바이킹이 존재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15세기 이후 그들은 완전히 사라졌다.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중 하나다. 무엇이 그들을 멸망시켰을까? 첫 번째 원인은 기후변화였다. 중세 온난기 동안 설립된 바이킹 정착지는 1400년대부터 시작된 소빙하기를 견디지 못했다. 1250년 이후 기온이 하락하면서 농사는 점점 어려워졌고 유빙 때문에 유럽과의 항해가 위험해졌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또 다른 원인을 지목한다. 추위가 아니라 가뭄이었다. 점점 더 건조해지는 조건이 목초지를 황폐화시켰다는 것이다. 세 번째 타격은 경제적 붕괴였다. 바이킹 정착민들의 주요 수출품은 바다코끼리 상어였다. 14세기에 러시아 바다코끼리와 아프리카 코끼리의 상어가 유럽 시장에 넘치자 그린란드 상어의 가격이 폭락했다. 네 번째는 흑사병이었다. 14세기 중반 유럽을 휩쓴 대병정이 노르웨이의 후원자들을 황폐화해서 본토와의 연결이 끊어졌다. 고고학 연구는 바이킹들의 식단 변화를 통해 그들의 절박함을 보여준다. 초기에 해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불과했다. 그러나 14, 15세기 그린란드를 떠나기 직전의 유골에서는 해산물의 비중이 80%까지 증가했고 대부분 물개고기였다. 농업사회에서 수렵사회로의 갑작스런 전환은 그들의 생존 투쟁을 위생히 보여준다. 결국 바이킹들은 사라졌다. 그러나 그린란드는 비어있지 않았다. 13세기에 도착한 툴레 이누이트족이 이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1721년 7월 3일, 그린란드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노르웨이 출신의 루터교 묘사 한스 에게데가 덴마크 노르웨이 연합 왕국의 허가를 받고 그린란드에 도착했다. 그는 원래 사라진 바이킹 후손들에게 크리스트교를 전파하려 했지만 그가 만난 것은 이누이트족뿐이었다. 에게데는 현재의 누크 근처의 캉에크 섬에 호프 콜로니, 희망의 식민지를 세우고 무역회사와 선교회를 설립했다. 이것이 덴마크의 그린란드 식민 지배의 시작이었다. 1776년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와의 무역에 대한 완전한 독점권을 확보했다. 그린란드 해안은 외국인의 접근이 차단되었고 이 폐쇄 정책은 1950년까지 174년간 지속되었다. 1814년 나폴레옹 전쟁 이후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분리되었을 때 그린란드는 노르웨이가 아닌 덴마크의 영토로 남았다. 그린란드는 이후 2세기 동안 덴마크의 식민지로 통치되었다. 바로 이 무렵 대서양 건너편에서 새로운 시선이 그린란드를 향하기 시작했다. 1867년 3월 30일 새벽 4시 워싱턴 DC에서 역사적인 밤샘 협상이 끝났다.
미국 국무부 장관 윌리엄 H. 슈워드와 러시아 공사 에두아르드 드 스토클이 알래스카 매입 조약을 서명했다. 가격은 720만 달러, 1제곱킬로미터당 약 5달러에 불과했다. 당시 미국 여론은 슈워드의 어리석은 짓, 슈워드의 냉장고, 눈앞곰 정원이라며 비난했다. 러시아 신문들도 수많은 노력을 들여 개발한 이 땅을 어떻게 팔아넘긴단 말인가 라고 개탄했다. 하지만 슈워드의 시선은 이미 더 동쪽을 향했었다. 같은 해 슈워드와 전 재무장관 로버트 J. 워커는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매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제한 금액은 550만 달러였다. 보고서는 그린란드의 지질 구조가 막대한 광물 자원 보유 가능성을 보여주며 그린란드 확보가 미국의 세계 무역 지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공식 제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회가 덴마크형 서인도제도 구입 제안조차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의회 공화당원들에게 극도로 인기가 없었고 슈워드도 존슨과의 연관성 때문에 그의 제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했다. 1910년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행정부에서 다시 그린란드 매입 논의가 부상했다. 주 덴마크 미국 대사 모리스 프랜시스 이건은 기발한 제안을 내놓았다. 미국령 필리핀의 민다나우 섬을 덴마크에 넘기고 대신 그린란드와 덴마크형 서인도 제도를 받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영토 맞교환 제안도 논의 단계에서 사라졌다. 1917년 미국은 덴마크형 서인도 제도를 2,500만 달러에 매입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린란드는 여전히 덴마크의 손에 남았다. 미국은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인정하는 조건에 합의하며 그린란드 매입 구상을 일시적으로 접었다. 전환점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찾아왔다. 1940년 4월 9일 나치 저문이가 배저 위봉 작전으로 덴마크를 침공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덴마크는 항복했고 그린란드는 고립 무원 상태에 빠졌다. 본국 정부는 나치 통제 아래 들어갔지만 그린란드는 연합군 편에 남기로 결정했다. 이때 한 외교관의 과대만 결단이 역사를 바꿨다. 1941년 4월 9일 주 덴마크 대사 헨리크 카우프만은 독자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본국 정부가 나치 통제 아래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그는 미국에게 그린란드의 비행장과 항구를 건설하고 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덴마크 점령 정부는 카우프만을 폐임하고 반역자로 선언했지만 그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미국은 즉시 그린란드의 대규모 군사시설 건설에 착수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13개의 육군기지와 4개의 항구기지가 건설되었고 약 5,800명의 군인이 주둔했다. 무선 비콘, 기상 관측소, 항구, 포병 진지가 그린란드 해안을 따라 들어섰다. 그린란드는 두 가지 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했다. 첫째, 유럽의 날씨를 예측하는 핵심 관측 지점이었다. 노르망디 상륙전의 날씨 예고도 부분적으로 그린란드 기상 데이터에 의존했다. 둘째, 항공기 제작에 필수인 빙정석이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었다. 알루미늄 제조에 필수인 이 광물은 당시 전 세계에서 그린란드에만 공업적 규모로 유존했다. 전쟁이 끝난 1946년 미국은 그린란드를 덴마크에 반환했다. 하지만 워싱턴의 시선은 여전히 이 북극의 섬을 향하고 있었다. 현재 자금은 풍부하고 그린란드는 덴마크에 전혀 쓸모없고 그린란드 통제는 미국의 안전에 필수적이다. 1946년 국무부 관리 존 히커슨의 말이었다. 트루먼 행정부의 합동참모본부 기획전략위원회는 덴마크에게 관전이 쓸모없는 이 섬을 획득하는 것이 미국에게 필수적이라고 결정했다. 1946년 12월 14일 제임스 F. 번스 국무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구스타프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에게 공식 제안을 전달했다. 금액은 1억 달러의 금이었다. 1867년 알래스카 매입가의 14배나 되는 거액이었다. 메모는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기존 미국 기지에 대한 99년 임대. 둘째, 미국이 그린란드 방위를 완전히 인수. 셋째, 그린란드 완전 매입. 라스무센의 대답은 단호했다. 우리가 미국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지만 그린란드 섬 전체를 빚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제안은 극비에 붙여졌다. 1991년 문서가 기밀 해제되고 20년이 지난 후에야
덴마크 신문을 통해 처음 공개되었다. 영토 매입에는 실패했지만 미국은 다른 방법을 찾았다. 1951년 4월 27일 미국과 덴마크는 새로운 그린란드 방위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나토 방위 프로그램의 일부로 미국이 그린란드에서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덴마크의 동의와 나토 필요성 판단 시 새로운 기지나 방위 지형 설치도 가능했다. 그해 6월 미국은 역사상 가장 비밀스럽고 야망찬 앞 북극 건설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암호명 블루제이 작전. 1951년 6월 6일 120척의 한박, 12,000명의 인력, 30만 톤의 화물을 실은 대규모 선단이 버지니아주 노퍼크에서 출항했다. 7월 9일 그린란드 북서부 해안의 툴레에 도착한 이 거대 함대는 불과 60일 만에 대부분의 기지 시설을 건설해냈다. 역사가들은 이 건설 규모를 파나마 운하 건설에 필요한 노력에 비견했다. 1953년 완공된 툴레 공군기지는 냉전의 최전선이 되었다. 이 기지가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 지도를 펼쳐보면 답이 나온다. 모스크바와 워싱턴 DC를 잇는 가장 짧은 비행 경로의 정중앙에 툴레가 위치했다. 소련이 미국 본토를 향해 대륙간단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부분의 미사일은 그린란드 상공을 통과할 것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 공군은 툴레를 기획기지로 견적했다. 소련을 마주보는 북극 너머의 위치와 선박으로 안정적인 보급이 가능한 최북단 항구라는 장점 때문이었다. 냉전 기간 동안 소련과 중국에 더 가까운 장거리 공격기의 전진 기지로 활용되었다. 1960년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의 첫 번째 기지가 툴레에서 가동을 시작했다. 북극 상공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통제하는 이 시스템은 미국 본토 대응의 핵심이었다. 툴레는 또한 원거리 조기 경보선의 핵심 노드로 기능했다. 냉전 절정기였던 1960년에서 1980년대에는 6,000명 이상의 인원이 툴레에 주둔했다. 이는 당시 그린란드 전체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오늘날 툴레 공군기지는 피투피크 스페이스 베이스로 이름이 바뀌어 미국 우주군이 운영한다. 북극권 부근에서 북쪽으로 1,210km 지점에 위치한 이 기지는 미 국방부의 최북단 시설이다. 현재 약 150명의 미군이 평구 주둔하면서 다음 미션을 수행한다. 제12 우주경보비행대대는 AN-FPS-132 업그레이드 조기 경보 레이더를 운영한다. 이면-시대형 위상 배열 시스템으로 탐지 범위가 4,800km 이상에 달한다. 이 레이더는 북극 지역 상공의 포텐셜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통지하여 북미 항공우주담국부에 정보를 제공한다. 제23 우주작전비행대대는 글로벌 위성 제어 네트워크의 일부를 담당한다. 우주 감시와 미사일 탐지 능력을 미 우주군과 합동 파트너들에게 제공한다. 피투피크 우주기지는 여전히 미국 본토 대응의 첫 번째 방어선이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다층적으로 변화했다. 21세기에 접어들며 그린란드가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데는 세 가지 거대한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는 기후 변화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급속히 녹고 있다. 과학자들은 북서 항로가 곧 매년 여름 통과를 위해 개방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항로는 동아시아와 서유럽을 연결하는 현재 파나마 운하 경로보다 7,000km나 짧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것보다는 약 40%의 시간을 단축시킨다. 북극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수는 2013년과 2023년 사이에 37%나 증가했다. 그린란드는 이 새로운 북극 항로의 핵심 기점이자 북미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다. 북서 항로, 즉 북미 코해안과 북극 횡단 해로, 중앙 북극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자원이다. 그린란드 지하에는 약 3,610만 톤 규모의 희귀류가 매장되어 있다. 이는 중국을 이어 세계 두 번째 수준이다. 현재 경제적으로 채출이 가능하다고 입증된 매장량만 150만 톤에 달한다. 희귀류가 왜 중요한가? 전기차, 풍력 발전 설비, 반도체, 스마트폰, 그리고 방위산업의 첨단 무기 시스템의 필수적인 원소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 희귀류의 약 60%가 중국에서 채출되고
정회 능력의 85에서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고강도 연고자석 제조의 거의 90%를 지배한다. 남부 그린란드의 크바네펠드 광산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희귀류 매장지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광산인 탄브리즈는 2,820만 메트릭 톤을 포함하고 있어 잠재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특히 주목할 점은 탄브리즈 프로젝트의 27.7% 이상이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한 중희귀류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유럽이 퀴먼 원자재로 분류한 34가지 광물 중 25개가 그린란드에서 발견된다. 세 번째는 강대국 경쟁의 부활이다. 2019년 중국은 스스로를 준북극 국가로 선언하고 북극 실크로드 개념을 발표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해 1대1로 이니셔티브의 확장선으로 삼겠다는 야심이었다. 중국 자본은 그린란드의 희귀류 광산에도 진출했다. 그바네펠드 광산의 최대 주주인 성허 리소스는 중국 기업으로 1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 역시 북극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영토의 4분의 1 이상이 북극에 있으며 모스크바는 항상 이 지역을 방어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2024년 9월 러시아 외교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북극에서 나토와의 분쟁에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2022년과 2023년 중국과 러시아 해군은 알래스카 근처에서 공동 순찰을 수행했다. 2023년 7월 양국 폭격기가 알래스카 방공식별 구역 내에서 함께 비행했다. 2023년 4월 무르만스크에서 중국과 러시아 해안 경비대 간의 협력 협정이 체결되었다. 2024년 미국 국방부의 연간 위협평가에서 북극은 무려 14번이나 언급되었다.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이 얼음의 바다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2019년 8월 월스트리트 저널이 먼저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계획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관들에게 그린란드 구매 가능성을 검토 지시했다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이를 대규모 부동산 절약으로 비유했다. 그린란드는 전략적으로 재미있다며 매입 의사를 덴마크에 타진했다. 미국의 안보 강화와 덴마크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당시 그린란드를 방문 중이던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트럼프의 제안을 터무니없는 논의로 일축했다. 그린란드는 판매 대상이 아닙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도 공식 발표를 통해 그린란드는 팔 물건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트럼프의 반응은 격렬했다. 그는 2019년 9월 2일 3일로 예정되었던 덴마크 국빈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취소 발표 직전까지 주 덴마크 미국 대사가 트위터에 덴마크는 트럼프 대통령 방문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게시했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결정이었다. 덴마크 왕실은 확실히 놀랐다고 반응했다. 트럼프는 프레데릭센 총리의 반응을 불쾌하고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나는 총리의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라는 발언을 불쾌했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아니요,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뿐이었다. 그것은 매우 불쾌하고 매우 빈정되는 방식으로 말해졌다. 외교적 소동은 결국 잠잠해졌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2024년 11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선거 직후부터 그의 측근들 사이에서 그린란드 구매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인수위 팀은 그린란드의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 민간 산업계와 논의를 시작했다. 그린란드 구매는 새 행정부가 준비한 외교 정책 목표 리스트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2024년 12월 22일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다. 국가 안보와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해 미국은 그린란드의 소유권과 통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같은 날 그는 켄 하워리를 주 덴마크 미국 대사로 임명했다. 그린란드 획득이 새 대사의 핵심 임무가 될 것임은 분명했다. 2025년 1월 6일 취임을 2주 앞둔 트럼프는 플로리다 마라라고 저택에서 광범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의 발언은 충격적이었다.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만드는 것에 저항할 경우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구체적으로 2월 1일부터 10% 관세, 6월 1일부터 25%로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발언이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통제를 위한 물리적 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덴마크에 대한 경제적 또는 물리적 조치에 대해 두 가지 모두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공식 브리핑에서 이를 확인했다.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의 난보 최우선 과제이며 물리적 옵션도 선택 가능합니다.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상원 의원들에게 비공개 브리핑에서 말했다. 그린란드 구매는 항상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였습니다.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루비오는 답했다. 대통령이 미국의 국도 안보에 대한 위협을 확인하면 모든 대통령은 물리적 수단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집니다. 하루 뒤인 2025년 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그린란드 수도 누크를 개인적 방문했다. 그는 X 구 트위터에 그린란드는 아름답다고 하고 사진을 게시했다. 인스타그램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방문에 흥분했다. 특히 젊은이들이 라고 적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진 촬영 직장 마가 모자가 나눠졌다고 보도됐다. 트럼프는 그린란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논리를 제시했다. 첫째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었다. 그린란드는 도처에 러시아와 중국 선박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러시아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가장 짧은 경로가 그린란드와 북극을 통과하기 때문에 미국은 그린란드 북부에 조기경보 공군기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골든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아메리카를 위한 아이언돔을 건축하도록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골든돔으로 이름 바뀐 이 시스템은 초거속 미사일, 탄도미사일, 최첨단 크루즈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할 수 있다고 주장됐다. 2026년 1월 14일 트럼프는 골든돔을 건축하기 위해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안보 전문가들은 이 주장을 거부했다. 2004년 덴마크, 그린란드, 미국이 체결한 협력협정이 이미 미사일 방어 레이더 업그레이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이미 매핑한 골든돔의 잠재적 위치에도 그린란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방위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정당화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했다. 셋째, 희토류 광물과 천연 자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그린란드 통제가 국가 안보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것은 핵심 광물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천연 자원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적 타당성에 회의적이다. 그린란드의 조건, 특히 섬의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다는 사실은 광물 채굴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터무니없다고 표현했다. 그린란드 생산은 적어도 10년 후에나 시작될 수 있으며 트럼프의 그린란드 인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광물 산업을 획득하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선언했다. 미국은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를 증가시키고 영토를 확장하며 도시를 빌드하는 나라로 여겨질 것이다. 그린란드만이 아니었다.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선언하고 멕시코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이라고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캐나다를 제51당 주로 만들자고 반복해서 제안했다. 트럼프의 영토 확장 발언은 19세기 미국의 팽창주의를 소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1세기의 동맹국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할 시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린란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2025년 3월 11일 그린란드에서 총선거가 치러졌다. 트럼프의 위협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지만 주민들은 독립보다 경제와 사회 문제에 더 집중했다. 선거 결과는 주목할 만했다. 데모크라티트가 29.9%의 득표율로 10석을 확보하며 제1당으로 부상했다. 급진적 독립을 주장하는 날레라크는 24.5%로 8석을 얻었다. 전 집권당인 이누이트 아타카티깃은 7석으로 후퇴했다. 시우무트는 10석에서 4석으로 급감했다. 선거 후 옌스 프레데릭 닐센이 새로 총리에 취임했다. 1991년생 전직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이던 그는 데모크라티트 소속의 첫 번째 총리였다.
닐센 총리는 트럼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얻지 못할 것이며 그린란드는 팔리지 않는다. 미국과 덴마크 중 선택해야 한다면 그린란드는 덴마크를 선택한다. 미국의 수사는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우리를 베네수엘라와 군사 개입과 연결시키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례한 것이다. 전임 총리였던 무테부루 에게데도 성명을 발표했다. 그린란드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팔리지 않는다. 앞으로도 결코 팔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유를 위한 오랜 투쟁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린란드 의회의 모든 정당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초당적 합의였다. 우리는 미국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다. 우리는 미국인이 되고 싶지 않다. 2025년 3월 15일 그린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미국 영사관 앞에서 약 1000명의 주민이 모였다. 그들의 구호는 분명했다. Make America Go Away. 미국은 가라. We are not for sale. 우리는 팔리지 않는다. Respect Greenland's sovereignty. 그린란드의 주권을 존중하라. 2026년 1월에는 시위 규모가 더 커졌다. 누크에서 약 5,000명, 코펜하겐에서 약 2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덴마크의 오르후스, 알보그, 오덴스에서도 연대 시위가 이어졌다. 닐센 총리는 그린란드가 미국의 하이브리드 전쟁에 직면했다고 비난했다. 2026년 1월 13일 그린란드와 덴마크 총리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린란드는 미국의 용납할 수 없는 압박 캠페인과 지정학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어떤 상황에서도 판매 대상이 아닙니다. 덴마크 프레데릭센 총리의 경고는 더욱 강경했다. 미국에 직접 말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인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미국은 덴마크 왕국의 세 나라 중 하나를 합병할 권리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가까운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멈추십시오. 그린란드는 판매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만약 미국이 다른 나토 국가를 군사적으로 공격하기로 결정한다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이것은 나토 군사동맹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년 현재 북극전 훈련을 받은 수백 명의 덴마크 정예 전투병력이 그린란드에 배치되어 있다. 유럽은 단결했다. 2026년 1월 6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영국, 덴마크 7개국 정상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린란드는 그 국민에게 속하며 그들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덴마크와 그린란드 그리고 그들만입니다. 1월 18일에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8개국 정상이 추가 성명을 발표했다. 관세 위협은 대서양연 관계를 훼손하고 위험한 하양 나선의 위험이 있습니다. 유럽 이사회 의장 안토니우 코스타는 EU가 국제법 수호에 매우 단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유럽위원회 의장인 우르슐라 폰 데어라이엔은 확고하고 통합된 비례적 대응을 약속했다. EU 대사들은 트럼프의 위협에 대응하여 브뤼셀에서 일요일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경고했다. 덴마크의 광대한 북극이 섬의 미국의 군사적 행동은 나토를 훼손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의 여론은 어떠했을까? 2025년 1월 여론조사기관 베리안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그린란드 주민의 85%가 덴마크 영역을 떠나 미국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했다. 미국 편입을 찬성하는 비율은 겨우 6%에 불과했다. 동시에 독립에 대한 열망도 있었다. 독립을 찬성하는 비율은 56%, 반대는 28%였다. 하지만 생활 수준이 하락할 경우 독립에 반대하는 비율은 45%로 올라갔다. 그린란드 국민과 정치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미국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덴마크인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린란드인이 되고 싶습니다. 미래에 우리 자신의 독립을 원합니다. 독립의 가장 큰 장애물은 에코노미였다. 덴마크는 매년 그린란드에 약 48억 덴마크 크론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는 그린란드 GDP의 약 20%, 정부 예산의 약 60%에 해당한다. 주민 1인당 약 1만 달러, 약 1,000만 원 이상이다. 독립은 이 보조금의 폐지를 의미한다. 그린란드의 주요 산업은 어업이며
2023년 수산물 수출이 53억 크론으로 GDP의 23%를 차지한다. 고령화, 인구 감소, 숙련 노동력 부족이 경제 경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의존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1994년 24억 크론이었던 보조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0%에서 2023년 18.7%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그린란드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립의 가능성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이다. 2026년 1월 21일 다보스. 트럼프 대통령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는 나토 사무총장 마르트 류테와 그린란드에 관한 미래 거래의 프레임워크를 형성했다고 발표했다. 이 프레임워크에는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을 위한 광물 채굴관 액세스와 골든돔 미사일 방어 협력이 포함되었다. 트럼프는 덴마크와 여러 유럽 국가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철회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큰 후퇴로 묘사했다. 그러나 2025년과 2026년 동안 그의 행동이 세계에서 미국의 입지와 동맹들이 미국을 바라보는 방식에 장기적 손상을 입혔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린란드 위기는 무엇을 보여주었을까? 첫째, 21세기에도 영토 확장의 유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야욕은 1867년 수워드, 1946년 트루먼의 시도와 같은 맥락이다. 다만 방법이 더 노골적이고 강압적으로 변했을 뿐이다. 둘째, 작은 국가와 자치령도 강대국의 압력에 저항할 수 있다. 인구 5만 6천 명의 그린란드는 세계 최강대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다. 우리는 팔리지 않는다는 그들의 목소리는 국제사회의 연대를 이끌어냈다. 셋째, 북극은 21세기 지정학의 새로운 전장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녹아내리는 빙하, 그 아래 잠든 막대한 자원, 새롭게 열리는 항로. 그린란드는 이 모든 것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2009년 자치정부법 21조에 따르면 그린란드는 원할 경우 완전한 독립을 선언할 수 있다. 그린란드 주민 투표와 덴마크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법적 경로는 열려 있다.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인들이 결정할 것이다. 미국도 덴마크도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바로 그들 자신. 4,500년 전 나레스 해협을 건너온 최초의 정착인들, 1000년 전 푸른 땅이라는 이름을 붙인 바이킹들, 300년 전 선교사와 함께 도착한 덴마크 식민 지배, 80년 전 냉전의 최전선이 된 북극의 요새, 그리고 오늘 21세기 강대국 경쟁의 한복판에 선 세계의 가장 큰 섬. 그린란드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장이 지금 쓰이고 있다.